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군사력의 한계와 미국의 신현실주의, 트럼프, 미국을 영원한 전쟁에서 구출한다. 그리고 러우전 협상과 유럽의 격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독일에서 이제 그들은 극우당이라고 분류합니다. 이 AFD죠. AFD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 뭐 독일 분위기도 이제 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죠. 자, 트럼프가 어떤 국가주의, 주권 국가, 그리고 난민 수용 반대 이런 정책을 꺼내들고 또 이제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 힘입어서 독일 국민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난민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리고 러우전에서 독일은 엄청난 이제 재원을 퍼주었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제조업은 붕괴되고 있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AFD에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FD가 집권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 설로 이제 AFD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존에 있는 우파 정당 그리고 좌파 세력과 이렇게 좀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끼리 연립정부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AFD가 견제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원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AFD가 집권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 역시 AFD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미넨 이제 안보회의 여기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위협은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외부 요인이 아니다. 바로 내부로부터의 위협. 유럽인들 당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유럽은 자신들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구분되는 유럽의 가치가 있죠. 바로 이것을 유럽인들이 스스로 파괴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와 대화를 나눌 거다. 미국은 그레타 툰베리의 10년간의 강의를 견뎠다. 정말 듣기 싫은데, 자, 이 기후 사기꾼이 와서 기후 사기질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미국은 이제 10년 동안 견뎠다. 이제 당신들 유럽인들은 일론 머스크의 강의를 견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넨 안보회의에서 뭐 극좌파, 극우파 이들 정당들을 이제 유럽 EU 차원에서 아예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자,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일 봐라. 루마니아에서는 수백 명의 외부 이제 국제 선거 감시단이 와가지고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고 극우로 분류되는 후보가 이제 1위를 했죠. 자, 그러면은 러시아와의 어떤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 불가능해집니다. 루마니아를 제2의 우크라이나로 개조하는 게 원래 이 바이든과 유럽의 목표였죠. 그런데 이제 루마니아 국민들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값싼 가스를 이용하고 우리는 러시아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루마니아를 나치로부터 해방시켜준 나라가 바로 소비에트다. 그렇게 이제 루마니아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벤스는 그 사람에게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EU 말이야, 왜 멀쩡한 선거 결과를 취소했냐? 그게 민주주의냐? 이것은 민주주의로부터의 후퇴다. 유럽인들, 당신들, 이 글로벌리스트 당신들이 진짜 문제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푸틴이 드디어 만납니다. 러우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죠. EU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 뭐 이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본 유럽 엘리트들은 이제 버려졌다. EU 외교 책임자 카야 칼라스는 경로하고 있다. 이 EU는 협상장에조차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이야기한 거죠. 심지어 트럼프는 중국까지 끌어들이겠다. 시진핑, 푸틴, 트럼프가 만나서 러우전을 해결한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도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제안은 시진핑이 먼저 했습니다. 푸틴과 트럼프 둘이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이 야, 이제 푸틴, 트럼프 같이 모여라. 내가 좀 중재를 할게. 이제 푸틴을 조금 이렇게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낮추고 이런 이야기를 시진핑이 자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EU 지도자들은 올 수 없다. EU 입장에서는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역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는 바이든 시대의 환상은 이제 무너졌다. 우크라이나는 졌다. 세계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는 전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유럽이 군대를
파견한다. 이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유럽 군대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싸운다. 이것은 나토의 아티클 5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실패한 정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전쟁 기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유럽은 끝났다. 미국은 끝났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미국 역시 로전을 끌 수 있는 이 재정적인 여력 그리고 군사적인 여력 이것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평화를 원해서 이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을 것도 없고 그리고 쏟아붓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쏟아붓는다고 한들 이제 러시아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더욱더 이제 러시아 점령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뻔뻔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부터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미래에 있는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할 그럴 계획은 나토 국가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도대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나토에 가입한다 이런 희망을 품고 젤렌스키 정권에 부역했던 낙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를 나토 사무총장이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본질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국방부 장관 피스토리우스, 이 사람은 좌파로 분류되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스트의 루소포비아의 그리고 히틀러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유럽 내에는 어떤 파시스트 낙지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 피스토리우스는 제디 벤스를 비난했습니다. 용납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정권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AfD 중심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 독일을 완전히 180도 바꾸게 될 겁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그리고 심지어 AfD는 나토에서 이렇게 탈퇴하겠다. 이런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복선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이제 현실주의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 리얼리티. 여기에 이제 유럽 국가들, 미국은 눈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배신한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다. 왜 트럼프를 욕을 하는가? 2022년 3월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우크라이나를 밀어넣은 자들, 바이든 정권 그리고 유럽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크라이나를 배신한 자다. 이렇게 헤그세스는 이야기했죠.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윌 슈라이버, 제가 이제 이분 글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이분은 오래전부터 지금 사태를 이렇게 쭉 제대로 봐왔습니다. 왼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8년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우크라이나에서 미군이 빠져야 된다. 이때 2018년에도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낙지 세력들을 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완충지대로 남아야 된다. 만약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미국의 시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거다. 그리고 미국이란 제국의 쇠퇴를 재촉할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어떤 군사적인 모험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매달린다면 결국 패배하게 되고 미국은 쇠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극 세계가 이렇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2018년에 윌 슈라이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3일, 자, 로전이 터지기 1년 전입니다.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완충국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해체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 직접 들어와서 러시아가 싸운다. 이것은 애초 불가능하고 그렇게 될 경우 유럽과 미국의 연합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으로. 이것은 더욱더 빨리 유럽과 미국의 해체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이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관련해서 좀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땅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가 직접 드론을 쏴서 공격을 하고 야, 러시아가 쏘았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핵발전소를 가지고 불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AEA, 이건 자포로지아 발전소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제 국제 원자력 감시기구 이들 요원들이 이제 교체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다가 뭐 드론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뭐 직접 공격을 한 것은 아니고 근처에다가 떨어뜨리면서 위협을 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3자 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군사 예산을 50% 감축하자. 트럼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 미국은 너무나 많은 돈을 이 국방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천조국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여기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한국에서 이제 우파 그리고 이제 친미주의자들 이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을 꺾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 군사력의 위축, 이것은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력의 노후화와는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뛰어난 무기로 무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함정들, 극초음속 미사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군사력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라도 조금 이제 이 딜레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가장 큰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뭐 제이디 벤스 그리고 이 알베르트 콜비 그리고 이제 헤그세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이 한국 분들은 이제 미국의 이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미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눈을 뜨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엄청나죠. 여기에 상당 부분은 비군사적인 데로 막 흘러가게 됩니다. 일단 뭐 이제 퇴역 군인들 이렇게 복지, 보훈비 여기도 많이 나가고 뭐 이렇게 쭉 세는데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의 비용들은 미국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 많은 이제 오버헤드, 뭐 군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사성 장군이 44명이고 여기에 이제 월급으로 퍼주고 이런 게 뭐 육군, 공군 이런 데 국방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전투기, 미국의 주력 전투기 F-35는 실패작이죠. 그리고 핵미사일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다 50년 전 겁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맥마스터도 앞으로 15년 동안은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해에 떠 있는 이제 미국 항공모함, 이 항공모함에 상선이 와서 이제 부딪혔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파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윌 슈라이버는 이제 이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항모로 이 제3세계를 겁주는 시대는 끝났다. 물론 항모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항모는 필요하죠. 그런데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뭐 최근 사태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물선과 이렇게 뭐 충돌한 김에 그냥 불러들여라, 이쪽 부분이 아마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 중국의 이 이야기,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야 짝퉁이겠지, 구라겠지,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 이 중국은 사정거리 1000km짜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멀리 타격할 수 있는 것은 한 400 몇십 킬로까지 날아갈 수 있는 러시아제죠. R-32인가요? 뭐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때릴 수 있는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621마일, 1000km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1000km 떨어진 이제 지점에 있는 어떤 미국의 항공 자산들, 이들이 요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공군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전투기나 이렇게 가고 그 뒤에 이제 뭐 전폭기, 폭격기 딱 뜹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왁스가 떠다니겠죠. 공중조기 경보기 아왁스가 이제 탐지하고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반경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이 날라온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이것을 양산하는 단계는 아니다. 일단 최종 내열 시험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으로 먼 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 이제 외부의 뭐 판들이, 쇠판이 견뎌야 됩니다. 무기 생존성이 중요하죠.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은 이제 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공군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1000km 떨어지면은 뭐 예를 들면 한 부산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 정도에서 공대공 미사를 쐈는데 부산에 또 있는 아왁스가 요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B1B 랜서 이런 폭격기 이것이 1000km 밖에서도 요격이 된다는 겁니다. 마하 5를 넘는 초음속 미사일. 그런데 뭐 아음속으로 움직이는 뭐 폭격기나 이 정찰기, 수송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이런 것은 그냥 밥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실제로 100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다른 형태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위성을 이용해서 미국의 공군 자산을 이제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이 중국의 조기 경보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미사일이 길다고 해서 저 어떤 멀리 있는 목표물을 타겟팅하고 거기까지 유도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과제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런 무기의 가능성, 이것은 미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해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미 해군 함정을 만든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의 함정을 충분한 수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용접을 할 수 있는 우수한 기능공, 이들도 이제 미국에는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뭐 조선 능력이 강한 한국에서 함정을 건조한다, 일본에서 건조한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죠. 미국의 주력 전투함 알레이버급 구축함입니다. 항공모함이 뭘 왔다 갔다 하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함입니다. 이 구축함 그리고 미사일 순양함이 적의 함대를 먼저 파괴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알레이버급 구축함 뭐 대부분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노후화되고 그리고 중국의 신형 이제 미사일 순양함 구축함 여기에 상대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새로운 함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진하에서 미군 자산을 빼겠다. 미 해군 자산입니다. 그런데 빼는 조건으로 중국의 함정도 빼라. 일단 남진하에서 미국 함정이 떠다니면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함 미사일의 밥이다. 그냥 뭐 타겟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자,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떠들진 않죠. 야, 이거 거기 있으면은 미국 함정 다 죽는다. 그래서 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 중국 너희도 빼라. 우리도 같이 빼자. 이것이 이제 트럼프 아이디어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적으로 남중국 해에서 이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워싱턴은 중국 해안에 잠복해 있는 많은 수의 미국 군대, 여기는 뭐 해군도 있고 또 하이마스 부대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 하이마스를 배치하고 중국 함정을 공격한다. 뭐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아예 빼는데 대신 베이징에다가 야, 중국의 해안 경비대 혹은 이제 군함 이런 것도 빼라.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일단 만약 이렇게 된다면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필리핀의 봉봉 마르코스 이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죠. 그동안 미국의 호전파들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부역을 했는데 갑자기 뭐 자 중국과 미국이 화해한다. 그리고 이제 군사력을 이렇게 후퇴시킨다. 이때 봉봉 마르코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긴장 완화 움직임. 자, 과거 이제 이 아시아 담당 국방부 차관보로 일했던 존 앤드류 바이어스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는데 트럼프가 이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엘브리치 콜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엘브리치 콜비는 한국 내에서 대중국 호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방송을 제가 과거에 따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이야기랑 실제 엘브리치 콜비가 파악한 미 해군의 현실, 자, 그리고 실제 미군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상태로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두고 전쟁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헤그세스도 엘브리치 콜비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실론에 맞게 현실주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존 앤드류 바이어스는 오랫동안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는 바이든 행정부 이들의 태도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평화를 위한 외로운 옹호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는 The American Conservative 작년 9월입니다. 여기에 에세이를 썼는데 트럼프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가 바이어스의 충고대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죠. 역시 중간 매개체는 엘브리치 콜비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쟁은 미국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국에게는 더욱더 현명한 일이다. 미국의 우월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적을 군사적으로 패배시켜야 된다. 혹은 패배시킬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핵세계에 살고 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 미국의 전력이 러시아보다 강해서 이제 러시아를 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그렇죠. 자, 2차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멸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우월성은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이제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외교 정책에서 자제력을 행사해야 된다. 뭐 경제적 민족주의, 뭐 다양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본능, 즉 현실주의적인 본능입니다. 이 본능에 충실한다면 그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미국을 전쟁으로부터 구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이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100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는 기간이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 끝없는 전쟁을 해왔죠. 여기서 미국을 구출해야 된다. 이것이 트럼프를 시대의 지도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바이어스는 미국이 수년 동안 어쨌든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뒤집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힘든 싸움을 벌릴 수도 있다. 그리고 피터 헤그세스나 그리고 엘브리지 콜비 이들을 이제 대중 강경파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헤그세스 이들 모두 미군의 군사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군사력의 현실. 지금 당장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하게 된다면 패하거나 혹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거죠. 미군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야 푸틴 시진핑 이 국방 예산 좀 50%씩 같이 줄이자.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력 팽창 이것은 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기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트럼프에게 중국의 팽창주의적인 야망, 이 바이어스는 조금 이제 친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은 팽창주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친중적인 성격의 그런 학자 같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중국은 윈윈 시츄에이션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통찰력 있는 견해를 가진 작가 제이콥 드레이어. 저도 이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미국은 신먼로 독트린, 즉 중남미 남미를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캐나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는 니들이 알아서 해. 어차피 미국이 거기에 전력을 투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의 이익에 직결되지 않더라. 그런데 중남미와 남미, 캐나다 이쪽 지역에 미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뽑고 미국이 이쪽 지역은 나와바리로서 확고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경제의 본질은 리지오널입니다. 지역권입니다. 즉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는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중남미 남미 국가들. 그리고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바로 주변 지역에 있는 국가죠. 물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는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기타 유럽 국가들이죠. 왜냐하면 물류비라든가 이런 본질적인 지오그래피컬한 한계 때문에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역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을 새로운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되죠. 바로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캐나다와 그리고 남미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나마 운하도 이제 봉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럽도 이런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우전 이것은 어떤 중간에 하나의 해퍼닝 그러나 이제 큰 계기가 된 해퍼닝으로 이제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미국이 교역을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땅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두겠다. 이런 계획은 이제 이런 것은 접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칫하면 미국의 멸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